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적인 긴장과 변화로 각 나라가 국방 및 외교 전략을 결정하는 것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계 각국 간의 긴장과 위협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를 급변하는 국제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사건과 결정을 탐험하는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주목할 만한 개발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한국에 대규모 군사를 배치해 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버렸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군사력 순위 세계 2위라지만 세계 1위인 미국과 최강 연합군인 나토군, 여기에 최첨단 무기 기술력 최강자인 한국이 힘을 합쳐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 및 최첨단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던 중 나온 폭탄 발표라 중국은 더욱더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을 향해 경고만 하던 중국이 이젠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토가 최근 대응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대폭 늘리고 중국을 위협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의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만에 이어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는 중국의 계획은 얼마 전 극비문서가 유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나토군이 한국 서해에 대규모 군사 및 무기를 배치해 중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에 크나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서해나 주장 삼각주, 광둥성 중부를 흐르는 주강 하류 지역에 기뢰 매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해군 사령관 빅터 듀나우는 이달 미 해군연구소 USNI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제안을 하며 이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중국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라며 중국 해군은 대응 방법이 제한적이고 주로 항구나 해안 근처의 지뢰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듀나우 사령관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중국을 외교적 협상으로 이끄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공격적인 기뢰전이 이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용 효율적인 기뢰전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고급 전투 역량을 갖추는 동안 중국의 해상 통제를 억제하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서해에 기뢰 설치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2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에 기뢰 매설은 중국 함정과 상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못된 대응책이라며 그러한 전술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보다는 중국군의 대응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해군은 미국 선박들이 지나다니는 수로에 기뢰를 매설해 보복 조처를 취할 수 있다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한국이 힘을 모아 수중 발사 극초음속 무기를 서해에 배치할 전망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르면 2022년부터 EVPM의 육군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공용 극초음속 활공체 CHGB-COMMON 하이퍼글라이드 바디를 탑재할 예정이고 이를 한반도 서해에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 배치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수중 침투 능력을 가진 잠수함을 이용해 보아이만 즉 중국의 코앞에서 베이징을 6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의 최첨단 무기들도 대규모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발진기를 적용한 레이저 무기입니다. 꿈의 기술로만 여겨졌던 레이저 빔을 한국의 한화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빔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으며 별도의 탄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되면 저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요격 장치 등 이동 중인 목표물을 지속 조준 및 발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첨단 기술들을 대거 적용해 신개념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진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된 레이저 광원으로 드론 등 소형 무인기와 멀티콥터 등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신개념 무기체계입니다. 중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한국의 강력한 반격에 중국은 매우 치졸한 방법으로 한국의 보복을 예고했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핑계 삼아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몰린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를 앞으로 5년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단순히 풍토병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도
중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차이 당서기는 공산당 베이징시 13차 당 대회 보고에서 앞으로 5년에 걸쳐 전염병 예방 통제 정상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고 끈질기게 일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베이징 인근의 생산 공장들은 대부분 한국 기업들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대다수를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베이징 인근 창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베이징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과 LG, SK의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남부 지역도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철저히 통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에 과민 반응하며 강도 높은 도발을 걸어오고 있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1위와 나토 그리고 한국이 이례적으로 힘을 모아 중국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해 미국 나토 한국 연합과 손을 잡고 독립을 해 한국에 편입하려는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면적은 43,000km로 한국에 편입될 경우 한국의 국토가 순식간에 50%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역은 고구려, 발해의 영토였으며 조선 말기부터 우리 민족이 이주하여 개척한 지역으로 북간도라고 불리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952년 옌벤 조선족 자치구가 설치되었으며 1955년에는 도나현과 합병되면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개칭되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북한군의 주력으로 그리고 중공군에 참전하여 북한 공산 정권을 위해 더 정확히 말하자면 김일성 개인을 위해 숱한 피를 흘렸는데 1952년 설립된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전후 1955년 조선족이 극히 드문 도나가 편입되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격화된 것입니다. 도나의 편입은 조선족 자치주를 약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중국이 영토를 확장하고 소수민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연변은 여전히 누가 봐도 제2의 한국인입니다. 연변 자치주 곳곳의 가게들을 보면 간판에 한국어를 위해 쓰고 아래에 중국어를 병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판에 한국어를 써놓지 않으면 가게가 허가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면 연변에서 장사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나토 한국 연합의 대중국 군사적 압박 시기에 맞춰 연변 자치주가 독립에 성공하게 되면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국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독립하기 위해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가장 왼쪽 지역의 위구르족과 티벳, 북부 지방은 몽골, 남부 지방은 하이랜드와 칸토니아, 코메스 아일랜드 등으로 쪼개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무력으로 삼켰던 홍콩도 다시 독립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10여 개의 국가들로 쪼개지게 되면 중국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연변 자치주와 함께 가장 먼저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바로 위구르족이 거주하는 중국 북서 지방입니다. 위구르족의 독립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 다른 아랍인 외모를 하고 있는 위구르족은 종교, 문화, 언어 등 모든 면에서 일반적인 중국인과 이질적이며 1759년 청나라 지배를 받기 시작한 이래 42차례에 걸쳐 독립운동을 벌였고 1865년에는 봉기로 잠시 독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국공내전의 틈을 타 1933만 1934년, 1943년 49년 독립국인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건립했으나 1949년 완전한 중국의 지배체제에 편입된 위구르족들은 이후에도 무장분리 독립운동단체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 ETIM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구르족 모두를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동원했고 인권 탄압은 물론 수많은 위구르족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꾼 터키가 중국의 2인자와 3인자인 리커창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과 접촉했고 독재자인 시진핑의 세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는 한편 시진핑과 사상이 180도 다른 리커창이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위구르족이 터키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독립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커창이 시진핑을 몰아내고 정권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진핑 시대 중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연변자치주와 위구르족의 독립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지역을 사수하는 것으로 미국 및 서방국들과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포털 사이트 홍콩 내시지에 일본과 한국이 겨루면
어느 쪽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라는 게재된 글이 일본 유명 인터넷 매체인 라이브도어에 올라온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8척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3척만 보유하고 있어 일본은 선박 수면에서 3배 가까이 앞서 있다. 반면 일본 이지스함은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이 없어 공격작전에서 한국이 우세하다. 또한 해상 자위대는 범용 호위함을 18척 소유한 반면 한국은 9척의 범용 구축함 소유에 그쳐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의 해상 전력은 일본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대함 공격력은 일본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경항공모함이 추역하면 해상에서 일본보다 앞서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늘의 전력에 대해서는 항공자위대보다 한국이 전투기 규모는 적지만 고급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 가능한 레이더 성능이 높은 것으로 볼 때 공격면에서 한국이 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강한 육상 전력의 비교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체적으로 무기 보유면에서 일본이 약간 강하지만 그 우위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한국 공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본과 전투를 하면 한국이 일본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ASC가 군함 건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방공구축함 사업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차기 잠수함으로 국내 기업을 배제하고 외국 잠수함 도입으로 마음을 굳힌 것은 ASC가 납품한 잠 때문이었습니다. ASC는 지난 1987년 스웨덴의 코쿰스 KOC-KUMS와 손잡고 무려 3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척당 건조비는 8억 호주 달러로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독일로부터 구입한 209급 잠수함의 4배에 달했지만 ASC가 내놓은 잠수함 콜린스 칼린즈급은 문자 그대로 재난이었습니다. 발트해 이외의 바다에서 잠수함을 운용해본 경험이 없던 코쿰스의 설계 실수와 호주 해군의 부실한 사업과 ASC의 강성 노조 때문입니다. 디젤 연료에 바닷물이 섞이고 잠수함의 생명인 정숙성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컸고 스크류 선정을 잘못해 진수 후 다시 제작해 붙여야 했습니다. 추진기관은 수시로 작동이 멈췄고 항해를 위해 스크류를 돌리면 그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진수 당시 전투 체계와 무장은 없었고 잠수 상태에서 잠만경을 올리면 심한 난류가 발생해 바로 부상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은 100번 잠수하면 100번 떠올라야 하지만 코쿰스와 ASC는 한 번 잠수하면 다시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잠수함을 만든 것입니다. 당연히 전투는 고사하고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지만 ASC는 뻔스럽게도 이 잠수함의 건조비로 척당 8억 호주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잠수함의 문제로 추역이 연기됐고 그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또다시 척당 약 1억 4천만 호주 달러가 투입돼 개조가 진행되는 등 6척 획득에 총 6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척당 9,3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콜린스급 사업 실패의 원인은 호주 국가예산감사국 오스트레일리언 내셔널 오딧 오피스이 지적한 그대로 코쿰스와 ASC에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호주는 강성 노조의 천국입니다. 최저임금은 OECD 1위를 자랑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나라입니다. 포드와 GM홀덴, 도요타가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호주 생산 공장을 2018년에 완전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ASC는 공기업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과 느슨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방만한 경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해결해왔습니다. ASC가 지금까지 호주 해군에 납품해왔던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등 대부분의 전투함들의 가격은 외국의 동급 선박에 비해 최소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호주의 2차 잠수함 사업의 계획이 나오자 스튜어트 와일리 ASC 사장은 12척의 증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ASC에 발주하면 18만 240억 호주 달러 수준이 가격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국방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자 호주 국방부는 이제까지의 전례로 보아 당신들이 맡게 되면 800억 호주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다고 일축하고 외국 잠수함 직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호주 국방부는 1차 사업의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일기 시작합니다.
1차 사업의 실패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 논쟁 끝에 결국 예정보다 5년이나 늦은 2016년에 가서야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기초로 한 공격 잠수함을 직도입이 아닌 주로 호주에서 현지 제작하기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팽창하는 중국을 막으려는 호주의 무려 900억 호주 달러 약 79조 원짜리 원대한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2014년에 ASC에서 제의한 240억 호주 달러가 아닌 호주 국방부가 우스갯소리로 받아넘긴 800억 호주 달러보다도 큰 900억 호주 달러가 투입되게 됩니다. 잘 진척되는가 했더니 어느 날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잠수함의 디자인을 둘러싸고 계속 변경과 내부 다툼을 벌이고 또 프랑스 방산업체가 애초 약속했던 호주 산업계에 대한 낙수 효과도 구체화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계속된 끝에 첫 잠수함은 2030년 중반에야 진수가 가능하고 12척 중 마지막 잠수함은 빨라야 2054년에야 취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1차 잠수함 사업의 재난에 이어 또 다른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약속했던 호주 산업계로의 기술 이전 고용 창출과 같은 효과가 없었고 디자인이 달라지면서 비용은 계속 치솟기만 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자 디펜스월드는 치솟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2척에 대해 건조 비용만 897억 달러 98조 원 호주 달러 적용 시 76조 원. 총 수명주기 유지 비용은 1,450억 달러 159조 원 호주 달러 적용 시 123조 원. 재래식 잠수함 12척의 총 사업비가 못해도 199조 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3,000톤급 장보고 III 함 3척에 3조 500억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5,000톤급 건조 비용을 대략 최대 2조 원으로 잡았을 때 12척 건조 비용은 총 2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98조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이라는 방산업체가 문제가 많은 회사로 정평이 있는데 이런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발그룹은 인도와도 계약 부치행과 오랜 기간 생산으로 격한 분쟁을 일으킨 방산업체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2월 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국방부의 대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억 달러의 위약금을 내더라도 이 계약을 깨야 한다는 말이 호주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호주 정부는 애초 잠수함 프로젝트에 응찰하지도 않았던 스웨덴의 잠수함 제조사 사부 코쿰스 사부 KOCKUMS와 접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부는 현재 호주 해군이 대체하려고 하는 콜린스급 잠수함을 건조한 회사입니다. 영상 처음 부분에서 소개했던 재난을 선사했던 방산업체인데 또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결과는 아시다시피 호주와 미국은 2021년 9월 미국 영국과 오커스 AUKUS 안보동맹을 맺고 2016년 맺은 프랑스의 디젤 잠수함 대신 약 233조 7천억 32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이 핵 잠수함 13척을 도입하기로 전격 발표했습니다. 프랑스가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자업자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계획대로 어긋남 없이 일정을 이행하며 재날짜에 인도하고 수순대로 하나씩 단계를 높여나가는 것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전투기도 장갑차, 전차, 총기류, 미사일 등 모든 군사장비나 무기들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왔습니다. 기본적인 기술 획득으로 쌓은 기술력과 제조업, 강국은 더욱 강한 시너지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기술로 이어지고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만큼 방산을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실력으로 쌓은 기술력 때문이자 악착 같은 한국인의 근성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방산은 기술력, 자금력, 가격, 신뢰성 등 대부분의 면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는 곧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PV를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도쿠시마와 히메지 툼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40GWh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에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40GWh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엔을 투자해 28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듯 대표 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10 자동차 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4GWh에서 2025년 450GWh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25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CAPA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에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7월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에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공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GM,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 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IRA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황산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일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 시라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이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도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IG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 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도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반도체 지원금을 무기로 동맹국들에게 반도체 핵심 재무 정보와 영업 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업의 기술과 영업기밀까지 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미국 상부모의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는 물론이며 단순히 소자가 아닌 산출 방식까지 검증할 수 있는 한섭 함께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미 상무부는 해당 엑셀 파일의 모든 자료, 즉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득률, 전체 생산품 중 합격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판매 가격 증감 등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담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 등의 목록과 소재 및 비용까지 넣으라고 했으며 엔지니어, 기술자, 관리자 등의 고용 인원 규모도 적도록 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기업을 동째로 넘기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주요국들을 압박하는 반면 얼마 전 일본산 배터리 핵심 광물을 IRA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 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더구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협정이 FTA와 달리 미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능한 형식으로 체결됐다고 밝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FTA를 체결한 다른 국가들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광물과 관련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외적으로 일본의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같은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같은 혜택은 미국이 일본의 산업 역량을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배터리 산업은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적으로는 실효성 없는 단순히 외교적인 차원의 선심성 협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산업은 바닥없는 추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살려보겠다며 합병시켰던 JOLED마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OLED 패널 제조업체인 JOLED가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와 한국 및 중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결국 도쿄지방재판소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부채 총액은 약 3,300억 원, JOLED는 디스플레이 제조와 판매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업장 2곳을 폐쇄하는 등시에 제조부문 직원 280여 명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OLED 업체를 따라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국에는 기술, 중국에는 가격에서 밀리면서 외부 자금 수혈로 연명했지만 시장 침체까지 이어지자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것인데요. JOLED의 파산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많은 산업이 한국과 중국에 밀려 뒤떨어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으로 동맹국에 대해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미국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등맹국들 사이에 균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일본의 협정은 미 의회를 우회한 형태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과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리처드 닐 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일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의회마저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이렇게 일본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었으니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동맹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진핑 주석과 전격 협력을 약속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중국 석유화학 기업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은 물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중국 룽셀석 유화학의 지분 10%를 약 4조 7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 룽생에 20년간 하루 48만 배럴의 원유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에 대한 아람코의 장기적인 약속이다. 우리는 중국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계약으로 사우디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우디와 중국의 정치적 밀착이 더욱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사우디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중국과 밀착하는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에 빼앗겼던 중국 원유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려는 동시에 최근 예전같이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안보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세라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중동 국가들이 LNG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석유로 점철되어 있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3월 30일 중국 매체들은 국유석유사 중국 해양석유가 중동산 LNG를 수입하면서 처음으로 위안화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양석유가 아랍에미리트산 LNG를 프랑스 토탈에너지를 통해 도입하면서 위안화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토탈에너지는 UAE산 6만 5천 T를 포함한 중동산 LNG를 중국 해양석유에 인도하는 거래를 했다고만 밝혔지만 중국 매체들은 사상 첫 위안화 결제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처음으로 위안화 결제를 허용한 국가는 UAE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힘을 쏟아왔습니다. 특히 세계 무역에서 달러의 압도적인 우위에 도전하면서 위안화로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 거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작년 12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중국이 석유와 천연가스 무역에서 위안화로 결제하는 플랫폼으로서 2015년 설립한 SHPGX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위안화 결제를 쉽사리 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사우디와 UAE가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안화를 허용한 UAE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현지 국영석 유사인 ADNOC와 일본 미쓰이 물산 그리고 프랑스 토탈에너지가 출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 미쓰이 물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IRA법에서 예외까지 시켜줬지만 일본 기업은 UAE와 손잡고 위안화 결제를 받아들여 중국의 달러 패권 도전을 돕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셈입니다. 최근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조지타운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의 반도체법을 두고 케네디 대통령의 인류 최초 달 탐사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미국의 미래를 바꿀 업적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정책은 어느 순간 갈 길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반도체 동맹으로 뭉치자던 목소리는 작아지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불리한 내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때리기로 시작한 정책이 중간에 길을 잃고 미국 이기주의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얼마 전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당위성마저 무의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을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 세계 점유율 증가는 고작 1%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동맹국들의 신뢰만 잃고 소탐대시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집착으로 흔들리는 미국과 그들을 파고드는 중국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호시탐탐 뒤통수를 노리고 있는 일본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달라지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반도체 전쟁 승리의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